예,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올해 2025년도 임업직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그다음 시험을 풀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임업 경영 문제를 한번 국가직 문제 같이 한번 분석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가장 신뢰되는 말이 시험 잘 보셨습니까? 그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시험이 끝나게 되면 시험지는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다시 확인해야지 우리는 다시 어때? 첫 스타트로 다시 또 이동해야 되거든요. 우리에겐 또 다시 또 지방직이 또 있잖아요. 자, 우리가 보면 우리 녹지직의 지방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점점 어떨까 뽑는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 공무원 채용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데 녹지직, 임업직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저 굉장히 큰 희망적인 부분이라서 끝까지 합격할 때까지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번에 시험을 봐서 합격했다면 어떤 문제를 맞았을 것이고 떨어졌다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됐었는지 이거 한번 내공의 힘을 발휘해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단순하게 문제를 한 문제를 어때 이거 정답을 풀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것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년에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 건지를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쭉 한번 어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거를 공부했냐면 저는 원의학도 공부하고 교육학도 공부하고 일단 자연 치유에 관련된 그 수목에 관련된 공부를 이렇게 박사 학위를 또 받게 돼 가지고 여기에 굉장히 저는 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한데 항상 제가 느껴보게 되면 이 분야 녹지에 관련된 이 분야냐 임업직에 관련된 분야는 굉장히 앞으로 21세기에 굉장히 어때가 각광을 받고 주름 잡아야 될 그런 분야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출제가 20문제가 됐는데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를 간략하게 단원별로 몇 문제인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임업 경영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고 한 문제 나왔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때 우리가 그냥 거저 주기 위한 문제 1번의 문제였어요. 그게 바로 자 2번은 임업 경영이 가라고 있는 것의 기본 요소가 네 가지 있다는 것 중에 하나. 자, 임업 경영의 기본 요소에서 네 문제, 산림 경영 계획에서 네 문제가 나와 있고, 와 진짜 여기 참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경영 관리 한 문제고요, 산림 측정의 세 문제, 산림 평가 세 문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 한 문제 정도 나왔는데, 자 문제의 법률. 이 세 문제 쭉 뒤로 가면 쭉 문제가 세 문제 나왔는데 그 법률이 사실은 이것이 딱 정확하게 이런 규칙성이나 효율성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떻게 되냐면 많이 보지 않았던 관심 가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그냥 법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그것도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세요. 나만 당황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당황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좀 더 여유로운 마음 가지고 좀 더 차분하게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특히나 이번에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에 비해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고 또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이니까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우리나라 임업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게 바로 뭐냐면 1단에 가장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임업이라고 하는 특징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볼 때 가장 첫 번째가 생육 기간이 어떨까요? 짧은 게 아니라 엄청 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까? 우리가 복리 계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떠냐면 기후와 토지, 토양의 요구도가 높다 낮다?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연 조건의 영향이 어떻다고요? 자연 조건의 영향이 아주 커. 자, 그러면서 어떨까? 임목 성숙기가 또 일정하지가 않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 중에서 어때? 옳지 않은 것이 어떤 걸까? 2번이에요.
자, 인위적 조절이 많아. 이게 잘못된 얘기죠. 토지에 대한 요구도도 어떻다? 낮은 게 특징인데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이 잘못된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번 더 정리하다 보면 우리 임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뭘까? 생산 기간이 길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토지나 기후 조건에 대한 요구도가 낮고, 그 다음에 자연 조건의 영향이 또 많이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성숙기가 일정하지 않은 특징들. 그래서 1번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답을 찾아낼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번입니다. 2번은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왔냐면 회기년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여기 잠깐 눈치가 빠른 수험생들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회기년을 구하는 문제가 조림의 19번으로 나왔어요. 19번으로. 그러면 이 두 과목이 어떻게 조림하고 임업 경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문제를 접하고 다른 걸 봐가면서 그에 대한 서로의 어떤 뭐랄까 힌트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조림은 굉장히 분야가 많은 과목이고요, 임업 경영은 딱 협소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영역에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옳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회기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 아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A, B, C, D, E에서 1번부터 5번까지 6번부터 10번까지 쭉 하다가 30년생까지 했던 거잖아요. 그 회기년까지 여기 돌아왔다가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5년이었잖아. 아까 5개 끊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죠. 택벌림의 벌구식 택벌 작업에 있어서 맨 처음 택벌을 실시한 일정 구역을 다시 택벌하는 거,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것, 거기를 우리가 어떨까? 이거를 우리가 회기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회기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얘기했어요. 자, 답은 4번인데 기반시설 면에서 시설에 투자비가 많이 들 때, 자, 투자비가 많이 들어. 그럼 어떨까? 회기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회기년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얘기할 때 회기년 길이의 장단의 고려할 사항이 첫 번째 조림적 관계가 있고요. 조림적 관계. 그 회기년이 어떻게 짧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단위당 벌채량이 적은 대신에 우량 인목이 생산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윤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보호관계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 벌채 작업 관계 있고, 그다음 기반 시설 관계가 있고, 인분 제적과의 관계 등등해서 이 회기년은 경영상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 문제화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1번에 벌채 작업 면에서 집재, 운재를 고려하면 어떻게 하는 걸까? 긴 회기년. 그러니까 여기가 잘못된 거죠. 이 긴 회기년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림의 기술적 면에서는 자, 우리가 어떻게 짧은 회기년이 유리한 것이고, 조림의 보호적인 측면에서는 보호적 측면 짧은 회기년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뼈대를 가지고 얘기했었던 그런 유형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회기년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다음 3번을 보면 뭐가 나왔냐면 법정림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한마디로 법정의 상태다라고 한다면 이상적인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보속적 개념이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법정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굉장히 어떻게 어렵게 느껴졌던 그런 부분인데, 네, 수월하죠 이제는. 자, 법정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얘기했어요. 자, 답은 3번이고, 법정 연금 면적 계산할 때 갱신기가 필요한 경우 윤벌령과 갱신기의 합으로 윤벌기를 구한다.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윤벌기라고 하는 것은 윤벌령과 갱신기를 합쳐진 개념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해 법정 충계 축적. 자, 언제 이거는 춘계야. 춘계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자, 추계가 있지. 가운데 뭐가 있고 하계가 있고. 자, 그럼 춘계는 아직은 다 자라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추계는 다 자란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추계가 되면 더해졌고 춘기가 되면 마이너스 해졌고 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없던 상태라고 했었던 우리가 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법정 추계 축적은 춘계 축적보다 벌기 평균 생장량이 그만큼 어떻다?
자, 더 축에니까 더 많은 거지. 아까 플러스 상태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본문의 설명을 이렇게 설명했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법정림에 관련된 얘기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 자, 다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4번으로 가볼게요. 자, 국유림 경영 계획에서 산림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어떤 것이냐. 자, 아까 3번 같은 문제 유형에 좀 더 모르겠다라면 제가 거기에 같이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실었으니까 그 유의물을 같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번으로 보게 되면 옳은 걸 찾아라. 지위는 수종별 지위 곡선에서 2m 관략으로 적용한다. 자, 맞는 얘기죠? 자, 여기 더 추가해서 뭐까지 알아두면 좋겠냐면 지위 지수를 나타낼 때 지위 지수가 나타나지 않던 수종이 있었어. 이거 시험 잘 나오는 거. 그럴 때 침엽수림은 뭐에 적용하냐면 잣나무에 적용한다고 했고, 기억나요? 자, 그 다음 화렵수림은 어떤 나무에 한다고 했어요? 자, 그건 바로 신갈나무였죠.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죠. 자, 그거 이외에 2번 보면 소밀도는 자, 인목 제적의 비율이 아니라 어때? 인목의 수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약간의 의미상 잘 혼동되지 않도록 틀리지 않으셔야죠. 자, 이렇게 비율로 100분율로 표시해 가지고 우리가 소중 밀로 했다. 그러니까 소가 40, 밀은 70 이렇게 우리가 표시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지리는 인반 경계에서 이게 틀지 않았어. 이게 인반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될까요? 소반이죠. 소반 경계로 해서 100m 단위로 끊는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왔던 문제가 1급지는 100m 이하야. 그리고 문제가 보면 어때? 몇 메타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350m다. 300이다. 그러면 이게 몇 급지다? 4급지다. 라고 하는 그 급지를 따지는 그런 문제도 같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만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임상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요 수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니까 5수종의 인목 본수를 100분율로 표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수종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자, 주수종을 우리가 우리가 수종으로 볼 때 기재하고, 혼혈임의 경우에는 우리가 점유비율이 높은 것부터 5종까지를 우리가 기재하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런 뼈대로 우리가 설명했었던 겁니다. 그 측면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점유비율에 따라 중요한 특성들 우리가 얘기해 나가는 것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정답, 자, 4번의 답 이제 확인이 나오겠죠? 자, 1번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도 올해가 또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대요. 국유림 경영계획이었어요. 산림구획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에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옳지 않은 거. 하나씩 봐야 되겠죠? 경영계획구의 명칭은 국유림관리소명 다음에 지역명 당연히 붙이는 거고, 인반의 번호는 어떨까? 자, 유역 하류에서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 하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3번 또 이게 문제가 또 틀리지 않았어. 소반의 면적은 10헥타르가 아니라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여기가 1헥타르 이상으로 구획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냐. 0.1헥타르 단위로 0.1로 조정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0.1로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답은 3번이 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종에 따라 시업상 칙을 달리할 때 소반을 달리 구획할 수가 있다. 그래서 5번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문제가 잘 나온다고 했던 범위에서 똑같이 문제가 나왔다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국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상. 국유림 경영의 주 목표인 보호, 뭐에 관련된 거냐면 보호 기능에 관련된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으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여기도 우리가 보면 어때? 슬쩍 잘못 보면 틀리고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문제들이 또 많이 또 도사리고 있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자연보호, 경관보호, 기후보호, 토양보호 등등 다양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자, 여기 보면 토양, 이게 답이 4번이고, 여기 뭐가 나오냐면, 자, 우리가 토양 기념물을 보호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토양 기념물을 보호하는 개념은 토양 보호가 아니라, 이거 뭐에 관련된 거냐면, 휴양림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 휴양림.
휴양림에 대한 문화 기능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게 자 이거고 그러니까 토양 보호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말 그대로 따지면 어떨까? 토사 유출이나 우박이라든지 붕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리가 토지를 보호하는 것이 토양 보호가 돼야 되겠죠. 이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려웠던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우리가 잘 판단해 볼 수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어때요? 어렵지 않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토양 보호는 토양의 침식이나 이런 데에 대한 보호지 토양 기념물에 대한 보호가 아니야. 그 토양 기념물에 대한 보호는 휴양림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도 시험 문제가 꼭 나올 거라고 얘기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가,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이 어떤 것이냐. 자, 일단 우리가 국유림에 대한 지역 살림 계획 몇 년마다, 국유림 종합 계획 몇 년마다, 국유림 경영 계획은 몇 년마다 하느냐 이렇게 나타나서 자, 국유림에 대한 지역 살림 계획은 20년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림 기본 계획은 20년 단위로 공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언저리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자, 똑같이 무엇도 같이 하는 거냐면 지역 살림 계획도 20년 단위예요. 자, 지역 살림 계획도 바로 20년 단위로 똑같아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국유림에 대한 종합 계획은 10년. 그 다음에 국유림 경영 계획도 당연히 몇 년? 10년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잘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된 것. 그 다음 8번입니다. 8번은 우리가 뭐에 관련된 얘기냐면 표본 조사에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본조사법에서 표본점의 수를 결정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 공식이 이거였던 거 기억나죠? 공식 자체가 문제가 이걸 계산한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이해하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볼 때 표본점의 수를 결정할 때 우리가 인분의 면적을 가지고 환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오차율이 어떻게 되는지, 허용 오차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변이계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하게 변화가 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가장 큰 뼈대를 보게 되면 오차율이 증가되면 표본점의 수는 어떻게 줄어든다. 오차율이 증가가 되면. 자, 그 다음에 변이계수가 커져요. 그럼 그것에 따라 변이계수가 우리가 C라고 썼던 거죠. 여기 있던 C라고 했었던 거죠. 그 표본점의 수도 어떻게 된다? 증가된다. 라고 하는 특징이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표본점의 수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어떤 걸까를 따져보게 되면 자, 변이계수가 크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용 오차율이 작은 조건 이때 증가시켜줘야 될 두 가지 요인을 찾으라고 했었던 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거에 충실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번입니다. 형수가 나왔는데 한마디로 형수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일까를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제적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제적이 원기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 부피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밑넓이 원의 넓이 곱하기 뭐 해주면 될까? 높이를 곱해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 r 제곱의 높이 h 해주면 되잖아 이게. 근데 문제는 위 아래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따져보면 이렇게 원뿔이다. 최소한 우리가 가장 짧은 게 뾰족하게.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우리가 어떨까 같다고 작아진 특징이 있잖아요. 원뿔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구해 나가냐면 원뿔이 되게 되면 앞에서 3분의 1을 곱해주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파이 r 제곱의 높이를 해주는 개념에서 똑같은 개념인데 형수라고 하는 개념이 왜 나오게 된 것일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적이 원기둥이 아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수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전체적인 원기둥의 부피가 있었을 거야. 원기둥의 부피가 있는데 실제 제적이 어때? 이것만큼 줄어든 제적이 있을 거라고. 그거의 비율이 바로 뭐냐면 인목 형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목 형수는 원기둥의 전체 봐봐요. 원기둥의 부피에서 너무 과다하게 원뿔까지 그러긴 했지만 이렇게 위로 갈수록 어때? 초살형이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 거기만큼 줄어든 그 비율만큼을 뭐라고 한다? 이거를 형수라고 했지. 그리고 우리가 보면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형수는 원주 최적을 수간 제적으로 나눴다라고 했는데 자, 원주
우리가 보면 원기둥의 부피에서 우리가 어때 수간 제적을 나눠준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옳지 않은 게 답은 정답이 1번이 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인목의 제적은 흉고 단면적 그다음 수고 형수의 곱이다. 이게 맞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단면적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인목 제적은 형수 곱하기 원기둥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아까 공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원뿔이면 3분을 해줬던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렇죠. 그 개념이 원뿔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율을 형수라고 했던 그런 부분에서 답이 1번이 답이 된다라고 하는 걸 간략하게 알 수가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볼까요? 자, 10번을 보게 되면 산림청 FGIS. 자, 여기에 우리가 보면 임상도가 있고 산림위치 토양도를 입력해서 두 주제도의 속성 정보를 동시에 갔는데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네. 두 개를. 자, 이거를 우리가 산출하는 것이 바로 뭘까? 정확히 답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유니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 정보를 이용한 분석을 보면 클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터섹트가 있었고 유니언이 있었고 머지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예문을 집어넣으면서 유니언을 답을 골라내는 그런 형태로 문제를 살짝 바꿔놓은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유니언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뭘까? 일단 클립은 바로 뭐냐면 종이 클립 있잖아요. 종이 클립을 왜 꽂아 놓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영역과 저기 영역, 1영역과 2영역이 다른 영역이 있어. 그 영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눠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거를 잘라낸 거지, 전체적인 거. 이거 우리가 클립이라고 하잖아. 자, 클립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고, 자, 그러면 유니온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유니온 이런 거죠. 입력 자료가 1이 있고 2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도형이나 속성 정보를 어떻게 주는 거다. 이걸 합쳐주는 합집합의 개념이에요.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니온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가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뭘까 따져보게 되면 자, 교통망하고 한천망이 있어요. 이걸 레스터와 벡터가 있잖아.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별하는데 자 이걸 가지고 하는데 어떤 걸 많이 쓰냐면 벡터 기반을 분석하는 게 주로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여기 나와 있던 레스터와 벡터를 나누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고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둘 게 바로 뭐냐 TIN이라고 했던 거. TIN 불규칙 삼각 망이라고 하는 거. 자, T가 바로 뭐냐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불규칙한 거. 이레글러, 그러니까 불규칙한 거죠. 불규칙 영어 어때 그 야구의 불규칙 바운드 나오는 것처럼 이 네트워크 불규칙 삼각망이라고 해서 자 우리가 어때 등고성의 변고점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의 집합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들이 바로 이게 어때 불규칙 삼각형 망을 쭉 다 이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형 분석이라고 나왔어요. 지형 분석은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레스터의 표면 모델링의 개념 하나가 되면서 지표면의 높이값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기법이 바로 지형 분석이 되는 거겠죠. 자, 그 안에 꺼내서 여기서 답이 되는 것은 바로 유니온이다. 뭘 통해서 알게 된 거냐면 자, 두 주제의 속성 정보를 어떻게 한다? 동시에 다시 말하면 합집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그 답으로 찾아내면 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으로 볼게요. 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고 이거 딱 이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그다음 20번에는 문제가 계산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가 공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유도해 나가는 그런 걸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월하게 문제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 정도의 문제라고 한다면 꼼꼼하게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이것이 절대로 어렵게 느껴질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과연 컷 점수가 몇 점 정도가 될까 참당히 이게 우리 같은 게 가르치는 입장에 볼 땐 컷 점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보게 된 컷 점수가 비교적 또 많이 또 높아지지 않는 것도 보게 되면 굉장히 또 일종의 또 어떤 기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어쨌든 간에 전인분의 표준 연벌량을 502방으로 보는가 1년에 윤벌기를 40년으로 보는데 뭘 적용하는 거냐면 폰 만텔법을 적용한다. 기억나죠? 시험제고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폰 만텔법을 잠깐 정리하게 되면 훈더사겐법을 변형한 것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현실의 인분의 윤벌기의 반, 다시 말하면 2분의 u로 나눈 값이 되는 거예요. 뭐를? 현실 축적의 양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따져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우리가 현실 인분의 축적량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2분의 윤벌기로 나눠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전 인분에 관련된 거, 전 인분에 관련된 표준 연벌량은 이 양은 어떻게 되냐면 현실에 가지고 있는 것, 현실 인분이 가지고 있는 양이 있겠죠. 현실 인분이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준다고? 이거를 어떻게 준다고? 이거를 어떻게 뭘로 나눠준다고? 2분의 u로 나눠준다고. 윤벌기 나눠준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곱해주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u분의 2가 되겠지. 그치? 이게 하나의 공식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개념이 바로 그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의미가 돼서 이거를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값은 어떻게 주어지게 된 거냐면 전 인분의 표준 연벌량을 이미 어때? 값을 주어졌어요. 얼마로? 연 502방으로 집어넣어 준 거지. 그 현실 인분의 양을 모르는 거지, 우리가. 현실 인분의 양이 얼마냐면 VW라고 썼던 거거든요, 이게. 자, 곱하기 윤벌기가 얼마라고 했냐면 40년이라고 했죠. 40년. 자, 어때? 2. 다시 말해 이 얘기가 바로 뭐냐면 현실 인분을 2분의 윤벌기로 해준 값이 이게 바로, 그죠? 간략하기 위해서 약분하면 여기가 20이 나오게 될 것이고, 20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 값이 얼마가 될 거냐? 그럼 500 곱하기 20이란 값, 그 값이 나와서 답이 몇 번? 2번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폰 만텔이 얘기했던 건 바로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한 거냐? 현실 인분의 값을 윤벌기의 절반으로 나눠준 값. 이것이 바로 뭐냐면 폰-만텔법이다. 어렵진 않아요, 이게 바로. 근데 이 폰-만텔법이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냐면 가장 간단한 수학 방법.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볼 때 굉장히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여기가 어떤 거에 대한 문제가 되냐면 이게 법정이 되지 않으면 이 값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때 윤벌기를 둘로 나눠줄 것까지 나눠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법정이 되지 않을 때. 그 폰만텔법이 간단하긴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뭐냐면 법정인 상태가 구현되지 않았을 때는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번에 이걸 간단한 거를 가지고 계산 문제로 집어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제를 쉽게 내려고 노력했던 의도가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몇 번으로 가냐면 1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학 조절을 위한 제적 조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옳지 않는 것. 자, 우리가 보면 단순구획 윤벌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 산림 면적을 기계적으로 윤벌연수로 나눠준 값.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했죠. 이게 F는 어떻게 나왔던 거? U분의 F라고 나왔던 그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그 개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적을 얘기할 때 불법정한 현실림은 제1윤분기일 동안에 경제 손실이 큰 것이 아니다. 이것이 잘못된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보면 몇 가지만 잠깐 얘기하게 되면 제적 평분은 바로 뭐냐면 제적 조절법이라고 해서 한 윤벌기에 대해서 벌채안을 만들어 각 분기마다 벌채량을 어떻게 한다? 균등하게 만들어서 제적 수학의 보석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제적 평분법의 가장 큰 특성이에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제적 수학의 엄정 보석을 언제 한다? 제1윤벌기에 실현하기 때문에, 자, 제1윤벌기에 경제 손실이 있다는 것이 잘못된 얘기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알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벌채할 제적은 축적량 및 생장량의 양과 분포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경영하지 않는 산림에 대한 수학 수준을 빠르게 추정하고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사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자,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가 어떤 걸까? 그러다 보니까 벌체량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것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적 조절이라고 한 것, 제적 평분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적 수학의 엄정보수를 위해서 제1윤벌기 때 이때 우리가 엄정보석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1윤벌기 동안 경제 손실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게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하르티그의 그 벌채안의 작성 순서도 그거는 참고하고 유임을 참고해서 읽어 나가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가 본문에서 여러 개 쭉 다 나왔던 것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으로 이게 소개가 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3번도 여지없이 시험 문제가 나올 걸로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의외로 문제가 쉽게 나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책에 있는 우리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그 대로의 우리가 활용법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니까 자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비교 방식이야. 비교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임지평가에 비교한다는 건 바로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임지가 있어. 내가 조사할 임지가 있어요. 그럼 내가 조사할 임지와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다른 지역의 상황이 똑같은 매매가 되었건 어떨까 여기에 가격을 책정했건 그거를 봐가면서 우리 걸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냐면 비교 방식에 관련된 것이니까요. 그죠? 여기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일단 입지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뭘까? 입지지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거래 사례지의 입지 지수가 있어요. 거래된 사례. 자, 비교할 만한 것. 여기에 평가 대상 입지의 지수의 비율에 의해서 거래 가격을 수정해서 구하는데 밑에 뭐가 나오냐면 거래 사례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평가할 것이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지.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SS 다시를 왔다 봐봐 한번 이게. 얘는 평가 대상이고 그 다음 최근 거래된 곳이고 이렇게 됐던 거지. 그러니까 밑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S 대시가 나오고 위에는 S가 항상 밑에는 뭐가 나오냐면 사례지가 나와야 되고 위에는 내가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집어넣어주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거와 우리가 비슷한 사례가 우리가 뭐에 관련된 거냐면 임지 매매가에 관련된 얘기와 똑같은 얘기잖아요. 임지 매매가를 얘기할 때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임지 매매가는 우리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임지의 시가로 평가라고 하는 그런 조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공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와 똑같은 거죠. 내가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자 같은 개념에서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면은 자 내가 내 거를 적당 가격을 내 거라고 할게요. 그냥 평가할 임지를 내 거라고 해봐. 그럼 비교 가능한 곳의 거에서 비교를 해보는 거야. 이 둘이 같다면 똑같을 수 있는데 같을 수가 없겠지. 이 둘을 비교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 그쪽에 이미 이뤄졌던 부분을 밑으로 넣었다는 얘기지. 밑으로. 그렇죠? 자 거기에 지위 지수를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지리 등급별로 평가할 임지를 집어넣고 이렇게 우리가 집어넣어서 우리가 계산했듯이 여기도 똑같이 정답이 되는 것이 어떻게 될 건가? 거기가 똑같은 개념으로 나온 거를 찾으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는 2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항상 밑에는 이미 이뤄졌던 부분에 내 것 내가 평가할 곳을 위에 집어넣어서 해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 그다음 14번도 시험 문제가 나올 거라고 제가 이렇게 몇 개 찍어서 설명했던 것 중에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거 똑같이. 자, 임업에 우리가 보면 투자 사업 효과 분석인 경제 분석과 재무 분석인데 뭐 길게 보지 말고 자 경제 분석과 재무 분석이 있다면 경제 분석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이거는 국가가 하는 일이에요. 국가가 하는 일이에요. 자 그다음 재무 분석은 누가 하는 거냐면 회사 기업들이 할 일이에요. 그럼 기업이 해야 될 회사가 해야 될 가장 큰 건 바로 뭘까? 이윤 추구가 되겠지. 그러니까 국가에서 할 것은 어때? 점점적으로 활용해 나오면서 정부 보조금도 줄 텐데 그럼 경제 분석과 재무 분석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뭘까? 따져보게 되면 뭐니 해도 정보 보조금에 관련된 것이겠지. 자 따져볼게요. 정보 보조금은 국가로 볼 때는 그걸 넣어줘야 되겠죠. 이런 소리가 봐봐요. 코로나 때 전 국민에게 20만 원, 뭐 10만 원 주자 안 주자 우리 많이 받았잖아요. 받은 거에 관련된 건 정부나 지자체 다 예산 다 포함되겠지. 포함되겠죠? 그렇죠?
포함되겠지. 그렇게 되게 되면 다 어떨까? 여기는 다 뭐로 포함되냐면 비용에 포함이 되겠지. 그래서 여당, 야당이 찬반이 많았던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선십성으로 왜 주느냐, 안 주느냐, 아니면 거기에 꼭 찍어서 어때, 불원 혜택만 주겠다, 안 주겠다, 이렇게 판단된 게 왜 국가직 평가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고, 재무 분석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정보 부조금은 비용에서 어떻게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받으면 좋은 것이고, 그죠? 저 비용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바로 이런 개념의 가장 큰 우리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적 측면에서 당연히 국가로 비용이 제외가 되고 여기 비용에 포함되겠죠. 세금 내야 될 거니까. 그렇죠. 아니 자동차를 하나 사도 어떤 비과세가 되는 시점이 있어요. 세금을 좀 낮춰준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기름 휘발유의 가격을 어떨까? 우리가 정부 보조금으로 세금을 낮춰주니까 가격이 좀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임금도 어떻게 되느냐 따져보게 되면 임금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잠재적 임금이고 여기는 시장 임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재무 분석은 회사라고 보시면 바로 답이 시장 쪽이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죠? 그 다음 15번 넘어가 볼게요. 15번 보면 진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임업에 대한 이율은 현실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야. 말 그대로 현실이 아니니까 당연히 뭐냐면 디귿은 아니야. 이거는 디귿이 아니라고 봐야 돼. 디귿이 아니고 어떤 이율일까? 가장 먼저 따져보면 평정 이율이야. 자, 평정 이율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걸까? 계산에 의한 식에서 나온 거죠. 그렇다 보니까 현실과는 맞지 않을 수는 있긴 하겠어요. 자, 우리가 볼 때 임업 이율의 특징은 어떨까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자본 가치를 환산하는 환원 이율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자와 자본 사이 구하는 경제 이율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 그 안에 우리가 어떤 형태가 있냐면 자본이자 관련된 거 평정 이율에 관련된 부분일 것이고 그다음 자본이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왜 한두 해를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자, 그 다음에 뭘 적용하는 거냐면 복리적 계산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게 정답이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이제 16번, 17번, 18번이 그래도 18번은 우리가 소개를 했었던 문제인데 16, 17, 18번이 다 뭐가 나왔냐면 이제 법령이 나왔다는 거죠. 문제가. 법령이 나와서 그 법령이 이게 무엇이 나올지가 굉장히 어때 당황스러운 거죠. 그 제가 법령집을 따로 정리는 했는데 워낙 범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직엔 제가 법령을 두개 압축해서 핵심으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만 따로따로 추려가지고 좀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보는 것밖에 없겠죠. 자, 일단은 국유림 경영계획관리에 의해서 우리가 시범님에 관련된 얘기라고 해서 시범님. 자, 시범님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가 있냐면 조림 성공 시범님이 있고 자, 조림 성공에 관련된 것. 자, 거기에 용기묘나 파종 조림 여러 가지 이런 게 나와 있고 그다음 경제림 육성에 관련된 것이 있고요. 자, 그다음 숲 가꾸기에 대한 시범님이 있고 임업 기계화 시험님이 있고 복합 경영 시범님이 있고 산림 인증 시범님이 있어서 어떤 게 정답이냐면 탄소수원 시범님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맞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잘 볼게요. 보기만 갖다 볼게. 임업 기계와 복합 경영 산림 인증 탄소수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답을 모른다 하더라도 답을 4번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따져보면 탄소수험은 굉장히 어떨까? 이건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띠고 있는 것이겠지. 그렇죠. 그리고 이건 따로 별도로 또 따로 이제 추가돼서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 이건 바로. 그게 하나 장착이 되기 때문에 16번에는 우리가 답을 4번으로 그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림에 대한 시범님이 쭉 나왔는데 이건 조림에 관련된 우리가 시범님의 여러 가지 조림, 그 다음 경제림, 숯가꾸기 쭉 나왔는데 탄소흡수원은 여기다 집어넣지 않은 건 요 범위와 다르게 훨씬 더 큰 단어죠. 이게 바로 상위적 영역.
그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띄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걸 골라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7번 바로 이어서 뭐가 나왔냐면 봐봐요. 아까 좀 전에 탄소 흡수원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 이것도 미루어 짐작해서 보게 되면 봐봐요.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아까 16번에 나오고 탄소 흡수원이 나오면서 바로 17번에 뭐가 나오냐면 자, 탄소 흡수원 유지 증진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다. 아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6번에 고민한 17번 넘어가면 아, 이게 탄소 흡수원 유지에 관련 다른 법률이 있다면 아까 좀 전에 말했던 15님에서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 좋지 않을까요? 하나의 영역고리에서 어떤 영역, 시범률이라는 영역 하나 쭉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또 하나 병렬적인 용어에서 탄소 흡수원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범위를 넣지 않고 다른 영역을 만들어 뒀다. 하위 영역에 들어가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얘가 하위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법령집으로 이렇게 판단해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뭐가 나오냐면 증진 종합계획에 포함돼야 될 상황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이냐.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이때도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1, 2, 3, 4번이 우리가 뭔가의 주가 나오면 거기에 하위적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특성이 다르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1번에 관련된 건 탄소 배출권의 거래와 운영에 대한 것이고 자, 그다음 탄소 등록부의 구축 그 다음에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 해외 시장 산림 부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구축 이렇게 나와서 자 직접적인 것 다시 말하면 1번은 좀 직접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거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답이 1번이 돼서 꼼꼼하게 봐나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특히 탄소 흡수원 유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 뼈대로 볼 때 아주 많이 중요한 부분의 뼈대들만 소개를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 그 안에 종합계획에는 이렇게 7가지 부분 그리고 우리가 탄소 흡수면 유지 증진에 관한 목표 기본 방향이 있고 자 그다음 국내외 여건 및 전망에 관한 것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어떤 개발 보급에 관련된 게 있고 국제 협력 해외 시장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온실가스 정보만 통계 구축 그다음에 탄소 등록부의 구축 운영에 대한 사항 등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가볼게요. 18번은 그래도 우리가 법령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겁니다. 중간에 문제를 풀어가면서도 우리가 그래도 그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더 적응을 좀 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임업진흥 번역의 지정 구분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 19조에 나와 있는 거 19조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볼게요. 산림청장은 당연히 국유림이 있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림과 사유림에 관련된 것이고요. 일단 시도지사는 3만 제곱미터에서 어때? 100만 제곱미터 미만이야. 이 끊어서 봤을 때. 자, 일단 시장 군수는 얼마일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 같아요. 자, 3만 제곱미터 미만을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자, 볼게요. 자, 이것도 우리가 답을 찾아내는 방법. 산림청장 따로 있을 것이고, 그죠? 산림청장 밑에 시도지사가 있다는 거 알겠죠? 도지사 있겠죠? 그 다음에 누가 있을 거냐면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 있겠지. 이거 같은 묶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자, 그렇게 따져본다면 적어도 이런 능력은 돼야 돼. 어떤 능력이 돼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3번과 4번이 같은 부류의 직급이야. 지금 이게 같은 부류의 직급인데 군수와 구청장이 다를 수가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아 그럼 정답은 3번과 4번 중에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능력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제대로 된 것은 바로 요거 4번이 답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본다더라도 답을 잘 맞추는 사람들은 연관작용을 시켜서 그걸 향상을 시켜 나가는 그런 능력들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19번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해 필요에 따라 임목재적을
탄소 배출 계수를 이용해서 인목의 탄소량으로 계산하는데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 해가지고 우리가 뭐에 관련된 거냐면 요거 기억나죠? 탄소 수량을 구하는 거. 이산화탄소를 구해주는 거. 첫 번째 인목의 순생산량 곱하기 목재의 기본 밀도 곱하기 자,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확장 계수 곱하기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어떤 거? 뿌리 함량비. 자, 그 다음에 탄소 전환 계수, 아까 나왔던 거 탄소 전환 계수.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뭘 곱해주냐면 12분의 44를 곱해주는 개념들. 이렇게 우리가 포함해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그래서 시험 문제가 더 앞으로 나왔던 건 뭐냐면 목재 기본 밀도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가 화력수가 더 높았던 거 얘기했고 그러니까 탄소 전환 계수는 얼마로 적용한다? 0점으로 적용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바이오매스 확장 계수 우리가 어떤 BF라고 했던 거 이게 1.0이다 이상이다 라고 했던 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뼈대로 해서 우리가 알아두라고 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여기는 비주얼 어떨까 좀 더 어때 여기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내려고 많이 했던 거예요. 바이오매스 확장 계수 목재 기본 밀도 바이오매스 확장 계수 아까 BEF라고 썼던 거 그다음 목재 기본 밀도 우리가 WD라고 했던 거 탄소 전환 계수 CF 얼마 적용한다? 0.5 적용했던 것. 그 답이 어떤 거? 답이 3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답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문제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내려고 노력을 했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세부적인 개념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0번 문제는 이제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식 자체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 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답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공식을 묻고 있는 문제로 이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좀 더 간편하게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겁니다. 자, 중요한 뼈대를 보게 되면 자, 수입은 어떻게 되냐면 M년 후에 자, 제 2회로부터 N년마다 어떻게 영구히 얻을 수 있는 이자의 무슨 식? 정가 합계식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에 관련된 얘기냐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자, N년 후에 2회로부터 쭉 영구히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무한 수입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관련된 거냐면 무한 수입의 또는 지출의 복리산식을 구하는 방법에 우리가 공식을 쭉 다 나열했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매년 말 또는 일정 기간마다 무한히 수입을 얻을 때 그 자본가, 정가를 구하는 시기였단 얘기예요, 바로.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무한 연년 수입의 정가 합계식을 구하는 게 바로 요 시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두 번째 개념에서 우리가 무한 정기 수입을 이뤄질 때 자, 이 개념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식이 다양하게 우리가 적용되고 있는 그런 형태 중에 하나가 문제가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를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자,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냐면 1번이 될 텐데 평상시 우리가 봐왔던 저 식을 우리가 다시 우리가 바꾸게 되면 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자, 1.0p라고 했던 거였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p의 n승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것이 어떻게 규칙성으로 영구히 간다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간다라고 했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R1식을 영구히 가져가 앞에 써도 되고 위에다 써도 되고 그죠? R을 곱해주고 위에는 뭐가 나오냐면 1.0p에 그죠? 1.0p에 어떨까? n년마다 n원씩이라고 했으니까 n-m 이게 바로 기본적 형태가 됐던 요게 우리 교재에서 나왔던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개념에서의 식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식이 바로 어떤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그런 형태대로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요거지 바로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답으로 우리가 찾아내라고 했던 거죠. 1의 수입은 지금부터 A년 후에 있었고 그 후부터 N년마다 R의 수입이 될 경우 요거에 관련된 얘기 그렇죠? 이거에 관련된 얘기가 이게 정답으로 나왔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정답을 우리가 확인하거나 아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항상 우리가 보면 밑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되고 이건 바로 뭐냐면 규칙을 가져서 일정하게 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본문까지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여기까지 문제를 봤을 때 이목 경영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는데 여기에 조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공부가 좀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기초적 개념을 좀 더 충실히 해나가는 그런 학습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방직에 관련된 것 추후의 시험 문제도 기본에 충실해서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해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MI 쓰셨고 우리 같이 화이팅 합시다.